교수님 예전 영상에 달린 질문들을 이제 해볼게요. ICD 삽입 환자도 스마트워치 신전도 사용할 수 있나요? ICD 삽입하신 분들 하셔도 되죠. ICD 하신 분들 중에서 하면 안 되는 거는 물리치료하는 자극기들 중에 전자기 활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근육의 수축을 일으켜가지고 통증 완화를 해드리는 기전이 있는데 그게 그 한의원 가면 맞아요. 네, 저 ICD 근처에 있을 때 가끔 이게 부정맥을 일으켰다고 인식해가지고 전기 충격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스마트워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때 혈압 측정 링 소개도 해주셨는데 이런 제품 도대체 어디서 구매하나요? 네, 그 링이 회사의 전략이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를 엄격하게 제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제품을 계획을 처음엔 했었는데 그 계획을 결국은 폐기했어요. 나라에서 정해놓은 규제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아서 의료기기로만 제품화하기로 했고 지금은 그런 종류의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신뢰할 만한 제품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잘 연구되어 있는 제품은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병원에 가셔도 처방을 받아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술, 담배는 안 하는데 코골이와 스트레스는 다소 있습니다. 근데 신전도에서 심실조기 수축이래요. 평상시는 좀 괜찮은데 운동할 때 이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무산소, 유산소 둘 다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저는 운동하면 안 되나요?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위험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게 주요 위험인자고요. 코골이와 스트레스도 위험인자는 위험인자인데 좀 덜 중요한 위험인자긴 해요. 전통적인 위험인자보다는 조금 덜 걱정해도 되는 위험인자다. 하지만 얘네들도 잘 관리해주면 심장 건강에는 좋다. 위험인자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심실조기 수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심실조기 수축은 부정맥의 일종인데 부정맥은 정상이 아닌 맥박을 통칭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죽고 사는 위험한 부정맥도 있지만 별거 아닌 부정맥도 있어요. 심실조기 수축은 그런 종류의 부정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해보면 하루에 한 100개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은 못 느끼고 넘어가요. 많이 생기는 날이 있거든요. 술 많이 마신 다음 날이나 피곤한 날 커피 많이 마시고 또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에서 심실조기 수축이 많이 나올 때는 느끼긴 느끼거든요. 세상에는 못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주 예민한 사람들 중에 이거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느끼면 내가 피곤한가 보다. 이제는 쉬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병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부정맥이긴 하지만 내 컨디션을 알려주는 부정맥이라서 그냥 그럴 때는 쉬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연자분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첫 번째 증상을 느끼시느냐. 증상을 안 느끼시면 심실조기 수축 나와도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증상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운동할 때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건 맞고요. 완전히 운동에만 의존하진 않을 거예요. 다른 요인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운동하면 나오시거나 아침 일찍 운동하면 나오시거나 이런 다른 조건들이 아마 같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러시다 그러면 그 다른 조건을 제거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게 없이도 운동할 때마다 부정맥이 나오고 불편하시면 약이나 시술을 통해서 조금 조절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구형 심장 박동기 삽입 시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도 영구형 심박동기는 기기 자체는 비싼데요.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는 보험 적용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삽입은 복잡한 조건을 다 달아놨지만 이것도 사실은 대동맥 판막 협착인 분들을 한테만 하는 거잖아요. 인공 심박동기는 이걸 넣는 분들은 안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대체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 보험 적용을 받아서 이거는 본인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하게 되면 본인 부담은 뭐 50만 원이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스텐트 시술에 대한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교수님. 6월 4일에 신장 조영수를 이제 곧 받는데요. 자기는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데 당분간 운동하면 안 되나요? 6월 4일까지 교수님이 주신 약만 먹으면은 수술 전까지는 이상이 없겠죠?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병이 얼마나 심하신지 모르겠는데 스텐트를 하자고 말씀하셨으면 아마 병이 심하니까 하자고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얼마 안 남았으면 그때까지는 운동을 조금 삼가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운동을 잘하게 해드리려고 스텐트 넣고 시술을 해드리는 거라서 운동을 쉬는 시간은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만 쉬시면 돼요. 안전하게 저는 한 달 보통 말씀드리긴 하는데 스텐트가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운동량 늘리시고 예전처럼 운동하시면 돼서 시술하기 전에는 조금 삼가하셨다가 시술 후에 서서히 다시 운동량 늘려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스텐트 시술 후에 약을 잘 먹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제 저희 심장TV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어떤 약물을 잘 복용하지 않아서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말인가요? 아스피린인가요? 네, 모든 약들이 다 중요하죠. 심장내과에서 처방하는 약들은 약 하나하나가 이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스피린을 포함한 항혈소 환제들은 혈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혈압약들은 혈압을 낮춰야지 재발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혈압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심장에 좋은 레닌, 알도스테론, 안지오텐신 이런 시스템을 저하해서 심장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약제들도 있거든요.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제들은 동맥경화 진행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인 약이거든요. 그런 이유들로 다 모든 약들이 중요하고 모든 약들이 다 그냥 마음대로 빼시면 안 되는 약제들이긴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아스피린을 자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스텐트를 넣고 자리 잡는 데까지는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리면 그 한 달 사이에는 아스피린을 포함한 항혈전제, 항혈소 환제를 중단하는 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스텐트는 철망이고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혈전을 만들어서 보호하려고 하는 기전이 있거든요. 혈전이 생기는 작용을 항혈소 환제가 아스피린 계열의 약제들이 막아주게 되는데 스텐트가 자리 잡기 전에 아스피린 계열의 약제들을 너무 섣불리 중단하게 되면 갑자기 스텐트에 혈전이 생기면서 막히는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스텐트를 넣고 초기 몇 달 동안은 아스피린과 항혈소 환제는 중단하면 안 된다고 특히 강조를 드리고요. 물론 그 약제들 외에 나머지 약제들도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중단하는 게 아니라 자의로 중단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관상동맥 죽상경화증도 스타틴 약물로 예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혈관이 병이 드는 과정이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고요. 동맥경화와 죽상경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동맥경화는 혈관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진다는 얘기고요. 죽상경화는 혈관에 기름때가 껴서 플락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두 가지 일이 같이 생기고요. 두 가지 표현을 그냥 우리 혼용해서 사용하고 죽상경화라는 표현이 약간 어려워서 동맥경화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걸 예방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금연, 체중관리, 숙면, 스트레스 안 받기 이런 것들이 다 예방하는 것들이고요. 스타틴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혈관에 기름때가 쌓이는, 플락이 쌓이는 죽상경화증을 예방하는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틴 계열의 약제를 사용하면 죽상경화가 악화되는 걸 막아주고 심지어는 죽상경화가 안정되고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효과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제들이 이런 치료의 근간을 이루고, 하지만 스타틴 외에도 혈압 관리하고 금연하고 금주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들이 다 혈관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혈관에 좋은 생활 습관들이 다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죽상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들입니다. 변형 협심증에 관한 질문들인데요. 유전 가능성이 있나요? 사촌 오빠가 자다가 급사를 했는데 이번엔 아버지가 판정을 받으셨어요. 네, 변형협심증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병입니다. 이상한 협심증이거든요. 이형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협심증은 혈관에 기름때가 껴서 혈관 내강이 좁아져서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게 협심증인데, 이형 협심증은 혈관이 예민해져서 특정 상황에서 혈관에 쥐가 나서 쪼그라들어서 피가 안 통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역학적으로 유난히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많아요. 동아시아에 많고, 저희도 환자분들을 보면 그런 가족력들이 존재해서 뭔가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병이고, 그런데 그 유전적인 인자들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연구가 많이 있는데 한두 개 유전자로 다 설명이 가능하지는 않고요. 그런 가족력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자매분들이 주르륵 이형협심증이 있어가지고 몇 분은 사망하시고 이런 가족분들 분명히 있고요. 말씀하신 분 사연은 되게 무서운 가족력이시긴 하시네요. 그러면 이 변형협심증 수술을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변형협심증은 사실은 수술하진 않고 약물 치료로 대부분 잘 관리가 됩니다. 우선 담배 하시거나 술 하시는 분들 그거 끊으시면 되게 많이 좋아지시고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데 담배를 피우면 그 소인이 나빠지고요. 그런 분들이 술 드시면 다음날 생기는 게 특징이거든요. 술이 해독되면서 생기는 알데하이드 같은 나쁜 성분들이 아마 혈관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유전적인 소인이 있더라도 술 끊고 담배 끊으시면 증상 완전 사라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술, 담배 무조건 끊으셔야 된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좁아진 게 아니라 혈관이 예민해지는 거라서 혈관 확장제 사용하면 대부분은 증상이 비교적 잘 조절이 되거든요. 술 드시고 다음날 급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 병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술, 담배만 끊어도 그런 급사 위험은 굉장히 낮출 수 있고 약을 잘 드시면 대부분은 증상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지내실 수 있어서 스텐트하거나 수술까지 가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꼭 물리적인 치료하지 않아도 대부분 잘 조절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발등, 동맥이 뛰지 않아요. 어떤 병원, 무슨 과로 가야 할까요? 동맥경화성 질환은 전신질환이거든요. 사실은 전신질환이고 몸 어디에도 생길 수 있어요. 왜 맨날 심장내과 의사들이 동맥경화 얘기하냐 하면 동맥경화가 심장에 생기거나 뇌혈관에 생겼을 때 제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장혈관에 생기면 가슴이 아프거나 심근경색이 생겨서 생명을 위협하고 머리에 생기면 뇌졸중을 일으켜서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심장내과 의사랑 신경과 의사들이 맨날 동맥경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다른 데 생기는 것들은 불편감이 그리 크진 않거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리인데 다리 혈관에도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 흔히 생기는 증상이 많이 걸으면 운동할 때 다리가 아파서 운동량이 줄어드는 게 흔히 생기는 증상이고요. 발등의 동맥이 잘 안 뛰는 경우에는 하지 동맥의 동맥경화성 변화 때문에 혈류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하나고요. 사실은 선천적으로 혈관 모양이 조금 다른 분들도 있긴 있으시거든요. 선천적으로 다른 경우가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동맥경화 때문에 막혔을 가능성이 한 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심장내과 오셔도 되고 혈관 보시는 혈관 외과 가셔도 됩니다.